유산했다고 유난을 떠네. 나도 애 둘 잃어봤는데 그렇게 안 했어. 시어머니가 자장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네 명이 둘러앉아 배달 음식을 즐기는 중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약해. 임신했다고 유산했다고 밥도 안 하고. 다혜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게.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밥해 먹였는데.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자장면 그릇을 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시집살이가 뭔지 아직 몰라. 도훈 씨까지 합세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혼자 식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저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유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된 몸으로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내일부터는 제대로 밥 해달라고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배달 음식만 시킬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겪은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른 식빵 한 조각을 억지로 넘기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훗날 연매출 100억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자신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올 줄은. 오늘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 노예에서 대기업 CEO가 된 며느리의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인공 서윤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결혼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인천 재래시장 분식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혼자 가게를 꾸려가시느라 새벽 4시부터 김밥을 말고 국물을 우려내고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자랐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손에 칼을 쥐고 재료를 다듬고 맛을 보는 일이 익숙해졌죠.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후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했어요. 프리랜서 레시피 개발자이기도 했고요. 음식을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한 끼 한 끼를 누군가의 위로로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도훈이를 만난 건 그런 촬영 현장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메뉴 촬영이었는데 광고 회사에서 나온 기획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일 때문에 만났지만 촬영이 끝나고 함께 먹은 파스타 한 그릇이 우리 사이를 시작하게 만들었죠. 맛있게 드세요. 제가 건넨 포크를 받으며 도훈 씨가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렇게 3년을 사귀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도훈 씨 집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강남에 있는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양가 부모님을 뵈었어요. 도훈 씨 부모님이 나타나신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정장 차림에 금시계를 차고 계셨고 시어머니이신 강명자님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오셨거든요. 우리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손에 밴 반죽 냄새와 기름때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어머니시죠? 시어머니께서 인사를 건네실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편해. 결혼하자마자 따로 살겠다고 하고 시부모 모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집은 결혼하면 1년은 함께 사는 게 전통이야. 갑작스러운 말씀에 엄마도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훈 씨와 미리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런 이야기는 미리.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도훈 씨가 먼저 나섰어요. 우리 엄마 원래 말만 세서 그래. 1년 금방 가. 그러면서 제 손을 살짝 잡고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도훈 씨를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그래, 우리 도훈이가 알아서 하겠지. 며느리도 우리 집 생활에 금방 익숙해질 거야. 결국 그 자리에서 결혼 후 1년간 시댁에서 살기로 정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우셨어요. 서윤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걱정 말고. 그렇게 눈물로 보내주신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강남에 있는 시댁으로 향할 때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시집살이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1년이면 금방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40년 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복도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왔구나.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거실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들과 신발장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진 우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묵은 냄새였어요. 짐은 도훈이 방에 두고 일단 부엌부터 정리해줘. 며칠째 설거지가 밀려 있어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쓰레기 봉투 3개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기름때가 굳어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온갖 전단지와 메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짐을 방에 들이는 중이었고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시누이인 최다혜 씨였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제 제가 부엌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다혜야, 당연하지. 이제 서윤이가 할 일이야. 시어머니께서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시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서윤아, 우리 집 살림은 복잡하지 않아. 매일 새끼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뭐 그런 거야. 나도 시집 와서 40년을 부엌에서 살았는데 너라고 못하겠어? 그 순간 가슴 한편에 먹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훈 씨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집안일은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도훈 씨는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부엌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올랐지만 그래도 깨끗해진 부엌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득 인천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내일 새벽에 쓸 재료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딸 걱정은 안 하고 계실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겠죠.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1년이면 금방이니까요. 결혼 후 첫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건 어제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새끼 꼬박꼬박 반찬 6에 국 하나는 기본이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거든요. 반찬 6가지에 국까지 5명이 먹을 아침 식사를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 어젯밤 늦게 정리해둔 싱크대가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최소한 깨끗한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계란, 두부, 멸치, 쌀이 보였어요. 재료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죠. 7시까지 식사를 준비하려면 2시간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밥 짓기, 미역국 끓이기, 김치볶음, 계란찜,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멸치볶음까지. 가능하긴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미역을 물에 불렸습니다. 그 사이 콩나물을 데치고 시금치를 다듬었어요. 손이 바빠졌습니다. 6시 반쯤 되니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7시 정각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노릇하게 부친 계란찜, 아삭한 콩나물 무침, 고소한 시금치나물, 매콤한 김치볶음, 짭조름한 두부조림까지 6가지 반찬이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식탁에 앉으셨고 이어서 시어머니, 도은 씨, 다혜 씨가 나왔어요. 아, 맛있겠다. 시아버지께서 흡족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무 말 없이 각자 휴대폰을 보며 밥을 드셨어요. 도은 씨는 주식 차트를, 다혜 씨는 SNS를, 시어머니는 온라인 쇼핑몰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함께 식사를 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밥 더 필요하면 가져다 줘. 그리고 나중에 설거지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없이 계속 서서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식사가 끝나자 모두들 각자 할 일로 흩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펼치시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도은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를 켰고 다혜 씨는 다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빈 그릇들만 남았어요. 하나하나 부엌으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도 당연히 제 몫이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니 9시가 다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넣는데 인천에서 엄마와 함께 먹던 따뜻한 아침밥이 그리웠어요. 점심 준비는 1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아침보다는 조금 수월했지만 여전히 혼자서 5명분을 차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식탁을 떠나고 저 혼자 설거지와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부터는 저녁 식사를 생각해야 했어요.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갈비찜 어떠실까요? 아니면 불고기라도. 우리 시아버지가 갈비 좋아하셔. 그런데 반찬도 잊지 마. 6가지는 기본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갈비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리였거든요. 게다가 반찬 6가지까지 준비하려면
오후 내내 부엌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 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무와 당근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가지나물,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차례로 만들었어요. 저녁 7시 다시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가족이 모였지만 여전히 각자 휴대폰만 보고 계셨어요. 고생했어, 서윤아. 시아버지께서 갈비찜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의 피로를 조금은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혼자 남겨진 설거지를 보면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생활이 일주일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6가지 반찬을 준비하고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3번, 5명분, 반찬 6가지씩 총 18가지의 요리를 혼자 담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나 뒷정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설거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집 남자들은 원래 부엌 출입 안 해. 다혜는 공부하잖아. 힘들지?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불평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밤에 미리 재료를 다듬어 두는 일이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았어요. 모두들 각자 휴대폰만 보고 저는 계속 서서 이것저것 가져다 드리기만 했거든요. 도훈 씨와 이야기할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10시가 넘었는데 그때쯤 되면 도훈 씨는 이미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볼이 살짝 꺼지고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생기 있던 얼굴이 어느새 지쳐 보였어요. 이게 정말 1년 동안 계속되는 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며 계란찜을 하며 나물을 무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서윤아, 고생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행이네. 처음엔 어떨까 싶었는데 역시 며느리는 달라야 해. 나도 시집와서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라고 못하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식탁을 차리며 바라본 가족들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모두들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 설거지를 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생활이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거울 속 지친 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잠깐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냄새에 민감해지고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정도 되었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왜? 아픈 데라도 있어? 임신인 것 같아요. 5주 정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더 조심해야겠네. 기뻐하시는 것 같지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스꺼움이 밀려와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요. 그래도 밥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입덧이 좀 심해서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아기 생겼다고 사람이 달라져? 배 아파도 밥은 해야지. 나도 다 그랬어. 그 말씀에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덧은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기름 냄새나 생선 냄새에 민감해져서 요리하다가 중간에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저히 부엌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어지러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8시가 넘도록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언제 나와?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서윤이가 좀 늦잠 잤나 봐. 그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앞에 서자마자 또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겨우 인사를 드리고 밥을 지으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먹을게. 너는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배달앱을 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장면 시킬까? 아니면 중국집 짬뽕? 시아버지와 도훈 씨, 다혜 씨에게 물어보셨어요. 결국 네 분이서 중국 요리를 시켜 드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토스트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으며 자장면을 드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왠지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자 다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셨습니다. 이번에는 피자였어요. 서윤이도 먹을래? 도훈 씨가 물어봤지만 기름진 피자,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간단한 죽을 끓였어요. 그런데 이미 가족들은 치킨을 시켜서 드시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시어머니께 사과드렸지만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임신이면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애기한테도 안 좋고. 그날 밤 부엌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뺀 그릇들과 플라스틱 용기들이 싱크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몸이 아파도 설거지는 해야 했습니다. 비누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서 더 메스꺼웠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는데 다혜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가 요즘 성의가 없다고요. 임신했다고 해서 밥도 안 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가족밥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엄마 도와드릴게요.
대신 언니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다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도훈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입덧도 심하고 온종일 부엌에서만 있는 것 같아. 밥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도훈 씨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참자. 1년만 버티면 되잖아. 지금 나까지 나서면 집 더 시끄러워져. 하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도 나 낳을 때 다 그렇게 하셨어.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도훈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 아침 준비가 늦어지자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드셨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저에게 먹겠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부엌에서 간단한 미역국이라도 끓이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서윤아, 이렇게 계속 배달 음식만 시킬 수는 없잖아. 집밥이 그리워.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부터는 꼭. 임신했다고 밥 안 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어떻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가정부 같은 존재였다는 거리요. 임신으로 몸이 아파도 입덧으로 고생해도 가족들의 관심은 오직 밥이 언제 나오느냐에만 있었습니다. 제 건강이나 컨디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억지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지만 겨우 밥상을 차릴 수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여전히 각자 휴대폰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2달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가 이렇게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도훈 씨는 계속 1년만 참으라고만 했지 실제로 도와주거나 가족들에게 뭔가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도 괜찮을지 걱정이 됐어요. 무엇보다 이 집에서는 제가 혼자만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누군가 챙겨주기만 기대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0달 더 있어야 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임신 8주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서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화장실에 가보니 출혈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도훈 씨를 깨웠어요. 여보, 피가 나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도훈 씨는 잠에서 깨어나 당황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급하게 말씀드리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산부인과로 옮겨졌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거든요. 유산이에요. 태아의 심박동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간 충분히 쉬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멀게 들렸어요. 도훈 씨가 제 손을 잡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여기서 나가자. 이런 곳에서 살면 안 돼.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도 남편이랑 1년만 더 살아보면. 뭔 소리야? 아이까지 이렇게 됐는데. 엄마는 화를 내셨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왔구나. 그래서 밥은?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부를 묻는 말도 위로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점심도 안 차려놓고 어디를 쏘다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유산한 걸 아시면서도 첫마디가 밥 이야기라니요. 애도 못 지키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온 걸 보시더니 신문을 넘기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렇지 뭐. 그냥 던지듯 하신 말씀이었지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다혜 씨는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유산했으니까 이제 살림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신 핑계도 못 대고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가족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위로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다니요. 도훈 씨는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배를 감싸며 울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서윤아, 저녁은 언제 할 거야? 어머님, 제가 아직 몸이. 그럼 오늘도 배달 음식 시켜야 하는 거야?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결국 부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부엌에 들어서니 며칠 동안 쌓인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름때가 굳어버린 그릇들과 곰팡이가 핀 반찬통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설거지부터 해야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몸이 아직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이 겹치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겨우 해낸 식사였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어나 이것저것을 가져다 드려야 했습니다. 앉아서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 그릇들까지 더해져서 더 많아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배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야,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건강하게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도훈 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왜? 뭐가 문제야? 도훈 씨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가족들이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위로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조금 이해해줘. 도훈 씨의 대답에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 자기 가족 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과 가족들의 냉대,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분노였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순순히 참기만 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11시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서 인천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마지막 전철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역에 내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튀김 기름 냄새, 떡볶이 양념 냄새, 그리고 엄마의 김밥에서 나는 참기름 향까지. 분식집 앞에 서니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엄마는 내일 장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김밥을 말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서윤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도 새하얗고. 엄마가 김밥을 만들던 손을 멈추고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하루 3번 밥하고도 욕먹어. 우리 애도 지켜주지도 못했어. 엄마도 함께 우셨어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에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앉아. 뭐라도 해줄게. 엄마가 저를 의자에 앉히고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으셨어요. 간단한 라면 한 그릇이었지만 시댁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던 저에게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안쪽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셨어요. 오래된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공책을 받아들고 보니 제가 20살 때부터 써왔던 레시피 노트였어요. 기름때가 묻고 모서리가 해진 노트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개발한 모든 요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겨보니 서윤이의 특제 김치찌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갈비탕 레시피, 그리고 떡볶이 소스 비법까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던 맛들이야. 기억나지? 내가 만든 떡볶이 먹으러 학교 끝나고 애들이 몰려왔잖아. 엄마 말씀에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엄마를 도와 분식집 일을 하면서 기존 메뉴를 제 방식으로 바꿔봤던 일들이요. 그때 만든 김치찌개는 고춧가루 대신 고추기름을 써서 감칠맛을 더했고 떡볶이 소스에는 사과를 갈아 넣어 단맛을 냈었어요. 정말 많은 손님들이 그 맛을 찾아왔었죠. 서윤아, 넌 남의 집 밥상 말고 너만의 밥상 차릴래야. 엄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댁 가족들의 입맛에만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가진 재능이나 실력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레시피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요리를 개발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었거든요. 엄마, 나 이 집 나가면 정말 괜찮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시댁을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어요. 혼자 살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너는 굶어 죽을 애가 아니야. 손에 기술이 있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 또래에 이만큼 요리 잘하는 애가 얼마나 되겠어? 게다가 사람들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시댁에서 몇 달 동안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잊고 있었거든요. 레시피 노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각 요리마다 제가 적어 놓은 메모들이 보였어요. 단맛을 더 낼 때는 양파를 더 오래 볶을 것, 국물의 깊은 맛을 위해서는 멸치와 다시마를 함께 우릴 것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쌓아온 실력이었어요.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준 맛들이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내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서윤아, 내가 행복해야 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가슴에 품고 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어요. 집에 들어서니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레시피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도 나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가득 찼던 눈이 이제는 다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유산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도훈 씨를 불렀습니다. 도훈아, 할 말이 있어. 도훈 씨는 컴퓨터 앞에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부르자 귀찮다는 듯이 돌아봤습니다. 뭐? 난 여기서 더 못 살겠어. 우리 분가하자. 아니면 나라도 나갈게. 그 말을 들은 도훈 씨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1년만 참으면 된다고 했잖아. 1년? 나 이미 충분히 참았어. 애까지 잃었는데도 밥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랑 더 못 살겠어. 도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금 나도 돈 없고 엄마 아빠 상처받을 텐데 조금만 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가족 편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알았어. 혼자 할게. 다음 날부터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작은 원룸을 찾았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였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겨우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삿날 짐보다 더 많이 챙긴 건 냄비와 조미료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쓰던 양념들과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레시피 노트를 꼼꼼히 챙겼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는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도훈이 밥이나 잘 챙겨줘.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새벽 알바를 구했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새벽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어요. 시댁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던 것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카페 알바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였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드리면서 가끔 푸드 메뉴도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요리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밥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밤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였지? 집에 돌아와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 분식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면서 개발한 수많은 요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밀키트였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중에 나온 밀키트들은 대부분 양이 많거나 가격이 비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한 그릇짜리 밀키트를 만들면 어떨까?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연구했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건 김치찌개였습니다. 엄마 분식집에서 만들던 그 맛을 전자레인지로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김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볶고 돼지고기와 두부를 함께 넣어 양념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준비한 육수를 부어서 끓였어요. 이걸 1인분씩 소분해서 포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불고기도 만들어 봤어요. 양파와 당근을 함께 볶아서 달콤한 맛을 더하고 고기는 미리 양념에 재워두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좀 더 어려웠어요.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려면 수분 조절이 중요했거든요. 몇 번의 실패 끝에 우유와 설탕을 적절히 넣어서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멸치볶음과 우거지국도 차례로 완성했어요. 각각의 요리가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이면서도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정성스러운 맛이 나도록 신경 썼습니다. 한 달 정도 시행착오를 거친 후 드디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판매를 시작해봐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어서 사진을 올렸어요. 각 요리의 완성된 모습과 간단한 소개를 적었습니다. 전자레인지 5분이면 완성되는 집밥 한 그릇.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도 올려봤어요. 처음에는 지인들 몇 명이 호기심으로 주문했는데 맛을 본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 손맛 같아요. 밤 근무 끝나고 먹었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간편한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리뷰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제 요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브랜드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정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혼자 하루를 버텨낸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었어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한 끼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패키지 디자인도 직접 했어요. 따뜻한 느낌의 손글씨로 브랜드명을 적고 간단한 일러스트를 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하루에 2030개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편의점과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밀키트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주방에서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시댁에서 하루 3번 밥상을 차리며 욕먹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위로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정당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도훈 씨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에서 살면서 엄마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한번 물어봤더니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포장 작업을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에 지친 얼굴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브랜드명처럼 저 자신에게도 매일 그 말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웃을 수 있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는 연매출 100억을 기록하는 밀키트 회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 주방에서 혼자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대기업 편의점에서 PB 상품 제안이 들어왔고 홈쇼핑에서는 매번 완판을 기록했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면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박서윤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수석 레시피 개발자이기도 했고요. 작은 오피스텔은 인천 송도에 있는 200평짜리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R&D 주방에서 매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25명이나 되었습니다. 생산팀, 마케팅팀, 고객 관리팀까지 모두 저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곳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밥을 스스로 챙긴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주변 식당에서 먹고 왔어요. 아무도 누군가 밥을 차려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댁 소식은 전혀 달랐어요. 가끔 도훈 씨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지인 보증을 섰다가 큰 손해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외곽 빌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여전히 이직 준비 중이라며 집에만 있었는데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해서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파트타임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다혜 씨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급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동정심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소해야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일 같았거든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밖에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대표님을 찾으신다고. 누구인데요? 가족분들 같으신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도훈 씨가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본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입던 명품 옷 대신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고 시아버지도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도훈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예전처럼 반말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 청소라도 할 테니 공장일 좀 시켜줘라.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예전에 신문을 넘기며 몸이 약해서 그렇지 뭐 하시던 그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도훈이도 창고 지키는 일이라도. 도훈 씨는 아예 제 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닥만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제가 유산했을 때 위로 한마디 없이 밥은? 이라고 물었던 그분들이었어요.
애도 못 지키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여긴 각자 자기 밥은 자기가 차리는 회사예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하니까 정식 절차대로 직원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하세요. 서윤아, 우리가 가족인데. 도훈 씨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면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야죠.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은 없으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이에요. 포장 작업과 청소 업무입니다. 최저시급이고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면접 봐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정말 세 분 모두 지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면접도 정식으로 봤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말이죠.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합격하셨습니다. 포장팀에서 최저시급으로 일하게 되셨어요. 도훈 씨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성의 없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첫 출근한 날이 기억에 남아요. 평생 처음으로 남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명자 씨, 이 박스들 포장실로 옮겨주세요. 팀장이 지시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도 박스를 들고 이동하셨어요. 예전에 저에게 밥상 차려라고 지시하시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엌 뒷정리를 하시면서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닦으셨어요. 평생 우리 집 남자들은 부엌 출입 안 한다고 하시던 분이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직원 중 한 분들일 뿐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두 분 모두 일에 적응하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다른 직원들과도 어울리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서윤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죄송해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는 의미의 제안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35세가 된 제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3년 전 유산한 상처를 안고 혼자 집을 나섰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연매출 100억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시댁 가족들이 제게 일자리를 구하러 올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브랜드처럼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해주는 일.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씩씩하게 자랐구나. 엄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는 이제 시니어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도 유명해졌어요. 외로운 노인분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공장과 상품 개발, 고객 상담 부서에서 고용했습니다. 새로운 슬로건도 만들었어요. 당신의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정말 그런 회사가 되었어요.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를,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드리는 곳이 된 거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일은
친정 엄마를 공동대표로 모신 거였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지금은 직원들과 함께 신메뉴 개발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사무실 로비에는 특별한 장식이 하나 걸려 있어요. 엄마 분식집에서 쓰던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그 간판을 정성스럽게 복원해서 걸어두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직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작은 분식집에서 배운 정성과 손맛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고요. 도훈 씨도 뒤늦게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말단 MD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냥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가끔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중하면서도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문제없이 지내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중소기업 성공 사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이렇게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누군가의 밥상만 차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밥상은 제가 차릴 수 있더라고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진짜 복수는요.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먹이는 거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으로 갔어요. 오늘 메뉴는 제가 직접 개발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같은 식판에 밥을 담아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다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저 혼자 5명의 밥상을 차리며 눈치를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밥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앤드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혼자 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한 끼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재료를 다듬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설거지통 앞에서 울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이상 혼자 새끼를 떠받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찌우는 밥상 위의 사장님이 된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와 함께 걸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잘했다. 모료 엄마,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엄마의 레시피 노트가 없었다면 그건 내 실력이야. 엄마는 그냥 재료만 줬을 뿐이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요.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창밖을 보니 인천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야 하고 직원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하고 엄마와 함께 퇴근길을 걸어야 해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